이번 시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통화대응 증권하고 현금성 자산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산의 정의, 자산은 크게 유동, 비유동 자산을 나누죠. 그래서 자산의 정의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산에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즉 회계는 과거 거래에 대해서 우리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를 제공하는 회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거래나 사건,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만약 미래가 나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과거 거래의 사건의 결과, 그리고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회사가 통제한다는 것은 회사가 처분 권한이 있어야겠죠. 회사에 처분 권한이 없으면 이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있다. 즉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 즉 미래에 돈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경제적 효익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은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유동, 비유동 자산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1년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뭡니까?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 재고 자산을 나눠요. 따라서 유동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 그리고 비유동 자산은 1년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이것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당자는 우리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산을 얘기하고, 재고 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되는 자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상품이 있었죠. 그래서 자산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세 가지 요건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친다는 거, 이것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당좌 자산에 대해서 정의를 할게요.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이외에 유동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무 상태표일 또는 보고 기간일, 결산일, 보통 12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 이것은 당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말 그대로 투자죠. 투자라는 것은 내가 투자해갖고, 코인에 투자해갖고 100만 원 투자해갖고 120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 이익이 날 것으로 투자를 하죠. 근데 손실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단기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우리 금융회사, 즉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데서 취급하죠.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게 단기 매매증권, 이것은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은 전산회계 1급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 기타,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매출채권. 매출채권, 우리 상품 매매 기업이죠. 이때 매출채권은 상품을 사고 팔면서 우리 발생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입채무가 발생되는 거죠. 팔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그래서 매출채권, 이게 당좌 자산입니다. 그리고 기타, 미수금, 상거래 이해 채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수수익, 미수수익, 이것은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좌 자산, 나중에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것을 배울 겁니다. 선급비용, 비용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선급금은 배웠죠? 우리 계약금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씩 또 공부할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공부해야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크게 보시면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폐, 주화, 이것을 현금으로 생각해요. 근데 회계는 좀 약간 폭넓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 현금은 일반적인 현금에다가 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에서 대원칙은 이겁니다. 즉시 현금화가 되면 이것은 현금으로 보게 돼 있어요. 회계에서는. 이게 통화 대응 요건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금에는 지폐, 주화가 있죠. 주화, 지폐, 5만 원권, 5천 원권, 만 원권, 이렇게 지폐가 있어요. 이것은 현금이죠.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으로 해갖고 우리 수표 등이 있어요. 통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통화가 대신 사용해서 하는 증권이다. 그래서 수표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대표적인 게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 도래, 사채 이자표. 이런 것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만약 우편한 증서를 가서 우체국에 제출하면 돈을 줍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은 투자를 했어요. 우리 주식회사에. 그럼 거기서 투자에 대한 배당해 준다고 그러죠. 만약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배당금을 준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통지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통지표 갖다 제시하면 돈을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했다. 즉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채 이자표를 제출하면 돈을 준다. 그래서 통화 대응 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있어요. 이것은 별도 장에서 당좌예금하고 우리 보통예금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예금 통장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좌예금은 기업이 우리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을 우리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폭넓게 해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어요. 결국 현금 플러스 현금성 자산인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즉 취득했을 적에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이것도 우리 현금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취득 당시, 결산 당시 이러면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 결산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현금성 자산 틀린 표현입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까지 우리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다 현금으로 취급한다는 거, 이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현금 하면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성 매율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이죠?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현금이 있는 겁니다. 가장 유동성이 높은 거죠. 결국 환급성이 좋다는 겁니다. 바로 쓸 수 있는 게 현금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화 대용 증권, 통화처럼 쓸 수 있는 대용 증권.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 우리 좀 이따 수표를 공부할 겁니다. 수표, 자기야 수표, 송구 수표, 다 수표입니다. 수표. 이것은 제시만 하면 은행에서 돈을 줘요. 가계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한 증서는 어디 우체국에다가 제시하면 돼요.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을 제시하면 배당금으로 해갖고 돈을 줍니다. 따라서 통화 대용 증권,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라기보다 반드시 이것은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 이것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비, 수입증지, 이것은 비용 또는 성급비용. 우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여기 차용증서, 우리 차용증서는 돈 빌리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래처에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우리 회사가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빌려가는 자를 채무자라고 그러죠. 채무자가 차용증서를 씁니다. 결국 빌려갖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거 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차용증서예요. 이것은 대여금으로 처리하겠죠. 대여금.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기합수표, 은행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10만 원권. 제가 이거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 10만 원권은 완전 현금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자기합수표 10만 원권은 유통이 잘 됐어요. 근데 요새 왜 현금에 5만 원권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기합수표가 거진 유명무실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권 자기합수표는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좀 금액이 큰 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자기합수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받았다 그러면 현금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계수표가 있죠. 가계수표 보시면 가계수표, 이것은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예요. 결국 여기다가 금액을 예금 가계수표에다가 금액을 적는 겁니다. 여기다 100만 원, 만 원 기재하고 여기에 이 수표를 누구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영철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 연월일 요게 적으시면 이게 가계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계수표 갖고 가서 은행에 가면 돈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현금성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는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새는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회계 시험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 드리고 싶으면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행 통장에다 입금시켜 주거나 아니면 카카오페이 이런 제도가 있죠. 아니면 네이버페이 이런 것으로 용돈도 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 이렇게 좀 구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편한 증서는 현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자녀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체국에 있어요. 서울에. 여기 우체국 가서 돈을 입금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우편한 증서, 온라인 환증서 이렇게 돼 있죠. 요 겨냥 요것을 해갖고 어디에 제주도에 송부해 줍니다. 부모님한테 송부해줘요. 그럼 부모님은 이거 갖고 자기 주민등록증 갖고 가서 본인 확인시키겠죠. 그럼 우체국이 제주도에도 있겠죠. 우리 금융기관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우체국이에요. 어떤 곳에나 우체국은 다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이게 제시하면 어떻습니까? 이 우체국에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요게 우편한 증서입니다. 우편한 증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결국 우편한 증서는 바로 제시하면 돈을 주니까 현금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표 있죠? 우표는 통신수단이죠? 결국 우편물에 붙이는 우표입니다. 그쵸? 이런 거. 이거 과거 우표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입인지라고 돼 있죠?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인지세라고 해서 우리 계약서에다 이렇게 세금을 해서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인지세라고 해서 첨부해서 붙이게 됐어요. 인지세.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인지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입증시가 있어요. 이것은 민원서류 할 적에 하는데 이것도 제가 민원서류를 뜯어다 발급받으러 다닌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거의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 그래서 우편은 통신비, 수입인지, 수입증시 이런 것은 현금이 아니다. 이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만약 그 성격에 맞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결국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